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지금은 40살을 훌쩍 넘긴 남자라면 치가 떨리는 여자입니다. 30대 후반, 젊다면 젊은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면 먹은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된 한의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아주 짧게나마 털어놓고 싶어서 이 채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저처럼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혹은 결혼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제 이야기도 만만치 않은 터라 이렇게 찾아와 익명의 힘을 빌려 썰을 풀어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딱지가 치미는 이야기지만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실패한 첫 결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였고 주변 지인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의사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고 양가에서도 저희를 축복해 주셨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잘 화합하고 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서부터 전 남편은 저의 직업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의학은 다 개뻥이라면서 침으로 어떻게 아픈 데가 나을 수 있냐? 정형외과적 시술이 필요하다는 등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한의사가 바빠봐야 탕약은 다려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침술이나 몇 번 놔주면 끝인데 왜 밥을 차릴 시간이 없냐면서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저도 의학을 공부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양약을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그렇게 무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중에는 저에게 한의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본인 일을 내조하라고 하더군요. 개인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며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제 한의원 자리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남편만큼이나 돈을 벌고 있었고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절대로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가 부모님 아시는 분의 건물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한의원을 빼고 남편의 병원이 들어오면 부모님께서 면이 살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제가 계속 버팅기니까 시댁에서도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죠. 예전에는 한의사 며느리라고 예뻐 죽겠다면서 용돈도 쥐어주시던 전 시모는 저에게 김장을 하러 오라고 강짜를 놓지를 않나 시부는 여자가 바깥일 해봐야 남편 기죽이는 일이라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곤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 수모를 견뎌가며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만 해도 혼자 월 5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오는데 혼자 살면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돈 아니겠습니까? 단지 남편과의 2세 계획 때문에 돈을 모으고 무리해서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허리띠를 졸라맸을 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한의학이라고 해봐야 풀 몇 개 다려놓고 돈 받아가는 거 아니냐면서 진정한 의사는 양약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계절마다 한약을 공짜로 받아가고 저에게 공진단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셨죠. 제가 돈 좀 벌고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환멸나서이긴 했지만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몰래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제 일도 그렇고 남편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저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피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모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시댁에서 대역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부는 저에게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바깥일 한답시고 싸돌아다니니까 애가 생기지 않는 거라며 저를 무시하셨어요. 전 남편과의 오해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정말 전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결국 결혼 6년 만에 두 손 두 발을 다 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울고불고 매달렸고 전 남편은 냉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자기가 다니던 병원 간호사랑 재혼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만났는지는 제가 알아본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랑 이혼하기 전부터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이죠. 이미 전까지 다 털려버린 와중에 상간녀 소송을 걸기 위한 자료를 모을 힘이 없어 저는 그들의 결혼을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솔직히 배신감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단지 나이도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를 것 같은 그 재혼한 간호사가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제 나이 38살에 그 일을 겪고 난 이후 저는 남자라면 완전히 치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6년의 결혼 생활이었는데 이혼 도장을 찍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남는 건 돈뿐이더군요. 돈이라도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의 지인이신 건물주 때문에 한의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를 호시탐탐 탐내던 전 남편은 저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싶었는지 틈만 나면 전 시댁 식구들이 한의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침 한 번 맞으러 왔다, 철이 돼서 한약 지으러 왔다, 공진단 좀 줘라 하시며 공짜로 모든 볼일을 보고 가셨습니다. 저야 원장실에 있으니까 접수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죠. 내가 이 집 시부모였던 사람이야 하면서 직원들을 협박해가며 공짜로 모든 볼일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대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직원들을 협박하는 바람에 저한테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지인까지 저희 한의원을 찾아와 공짜 진료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한의원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뭐 맡겨둔 사람처럼 한약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전 시모가 약초라도 캐온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사를 결심하고 건물주분께 이 자리에 정형외과 계약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덕분에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실이 비어야 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만약 전 남편이 계약을 하러 오면 월세를 2배 받으시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들이닥쳤고 건물주분은 저와의 약속대로 월세 2배의 계약을 했고 한의원의 특성이 좋아서 찾아오시던 분들도 그 자리에 정형외과가 들어오니 자연스레 다른 한의원을 찾아가셨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다가 잔뜩 월세만 밀리고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서 의사도 의사 나름이지 무작정 개원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후로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인데 큰 집도 필요 없겠다 싶어서 오피스텔 하나 잡고 나름 신식 건물에 보증금 빵빵하게 채워서 한의원을 차렸습니다. 인테리어를 신식으로 싹 바꾸니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요즘은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인테리어 업자가 비싼 돈 주더라도 한 번에 잘해보자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애들을 상대로 하는 진료가 정말 돈이 잘 되긴 하거든요. 죽어서도 남는 건 돈이라는 마음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한의원이다 보니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침을 잘 놓는다는 소문이 맘카페에 돌았대요. 애 어른 할 거 없이 점점 줄을 서서 저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하셨죠. 한약도 보통은 6개월에 한 번씩은 권장을 드리거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증진, 밥 잘 먹는 한약, 키 크는 한약을 내세워서 팔았더니 정말 하루 종일 탕약기가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빠졌어요. 어르신들도 제가 침 맞으시면 쑥뜸이나 부항도 공짜로 해드리고 했더니 좋다고 매일같이 오셔서 진료받고 가셨고요.
그러다 보니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매일같이 도장을 찍는 단골분들도 생겼습니다. 제가 또 성격이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긴 하지만 일할 때는 친절한 척 착한 척하며 진료를 봐서 그런가 평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딱 어울리게 혼자 사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항상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전쟁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유는 역시 남편에게 차려줘야 하는 저녁 식사 때문이었죠.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라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들로 준비해야 했어요. 빠르고 간편하게 후다닥 준비할 수 있는 반찬과 국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외식도 하고 혼자 먹고 싶은 요리를 해서 먹기 시작하니까 정말 천국이나 다름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도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투룸에 드레스룸까지 딸려 있어서 혼자 살기 넓고 충분했어요. 우리 부모님만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시고는 저에게 제가 뭐가 못난 게 있어서 혼자 궁상을 떠냐고 하셨습니다. 은근히 전 남편이 재혼하고 저는 혼자 산다는 게 지는 느낌이 드셨나 봐요. 선자리를 막 들이미시더라고요. 몇 번 속아서 혹시 부모님의 애원에 선자리에 나가보긴 했는데 영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자만추라는 말 아세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만나서 물 흐르듯이 그런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라고 하면 싫다고 도망갈 것 같았지만요. 아무튼 선자리를 4번 정도 나갔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로는 부모님이 들이미는 선자리를 피해 다녔어요. 한의원에 몰두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와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햇볕을 안 보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한의원 건물 창가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는데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창문으로 맞는 공기의 냄새가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온몸으로 그 공기를 물씬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의원에만 있으니까 한약 냄새만 나는 것 같고 몸에서도 약초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달리기를 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런데이라고 해서 달리기를 체크해주는 그런 핸드폰 앱도 있더라고요. 새로 이사온 집이 신도시다 보니 공원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괜찮겠다 싶은 마음에 공원으로 달리기를 하러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실컷 달리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매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시간에 자전거를 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공원 한 바퀴를 도는 코스라 매번 비슷한 시간에 움직이다 보니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달리다가 제가 문득 공원 가운데 있는 호수가 달빛에 반사되는 게 아름다워서 슬쩍 멈춰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뒤에 바짝 붙어서 자전거를 타고 계셨었나 봐요. 제가 갑자기 멈추니까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으셨는데 부딪힐 것 같았는지 핸들을 옆으로 확 틀어버리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저도 놀래서 괜찮으시냐고 달려가니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무릎도 까지고 손목이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자분도 손목이 아프신지 다른 손으로 만져보시는데 딱 봐도 부어오르는 게 손목을 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슬쩍 양해를 구하고 만져봤는데 뼈를 다친 건 아닌 듯 싶었지만 열감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명함을 찾는데 운동하러 나온다고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서 어찌해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의원 위치를 대충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 운영하는 한의사다 손목을 치료받으러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세상에 생긴 게 완전 조각 미남인 거예요. 얼굴이 달빛에 은은하게 반사가 되어서 반쪽은 딱 그림자가 지는데 콧날이 얼마나 오똑한지 저도 모르게 멍하게 얼굴만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전거를 오래 타셔서 그런가 몸에 지방 덩어리가 하나도 없는 게 몸매도 탄탄하고 허벅지는 정말 축구선수 저리 가라더군요. 저한테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 한의사님이셨구나 하시며 오늘은 가봐야겠다고 다음에 한의원에 한번 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릎만 까진 줄 알았더니 팔꿈치에서도 피가 줄줄 흐르길래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편의점에 가서 간이 구급상자를 사왔어요. 팔 소독도 해드리고 무릎에도 약 발라드리고 밴드까지 꼼꼼하게 붙여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사진 찍겠다고 주책만 안 떨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꼭 한의원에 들러주셨으면 좋겠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출근해서까지도 내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잘생긴 얼굴과 탄탄한 몸까지 하나하나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가 싶기도 했고요. 근데 제 나이가 벌써 42인 상태였는데 기분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어 보였거든요. 그 나이가 되도록 혼자일 리가 없잖아요. 애가 있어도 셋은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괜히 김칫국 마셨다가 다시 뱉어내고 마셨다가 뱉어내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원하신 환자분들 진료를 보는데 그분이 딱 진료실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색하게 침을 좀 맞을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꼭 와달라고 했지만 진짜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당장 해드리겠다고 하고 온열찜질에 쑥뜸에 해드릴 수 있는 처치는 다 해드렸어요. 진료를 보면서 환자 초진 차트를 보는데 저보다 4살 연상이시더라고요. 그때 딱 김이 팍 샜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지만 제 나이가 벌써 42인데 저분은 대학생 아들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으니까요. 저는 친절한 한의사의 모습으로 환자분을 대했고 진료가 끝나고 얼마냐고 접수처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직원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해뒀던 터라 부담 갖지 마시고 가시라 했더니 저보고 딱 그러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와서 진료를 받고 싶으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달라고요. 한참을 저 때문에 다치셨으니 다 나을 때까지 공짜로 해드리겠다. 그분은 손목 나아도 계속 오고 싶으니 돈을 받아달라. 그런 싸움을 계속하다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10번만 공짜로 해드리겠다고요. 저한테 5번만 공짜로 받겠다고 끝까지 그러시는 거 10번 안 채우시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뒤로 진짜 매일같이 와서 침 맞고 치료받고 하시는 거예요. 딱 10번 채우고 나서는 11번째부터 웃으면서 카드를 내미시는데 돈을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한테 한약도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진맥을 짚어보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면서 은근히 저도 떠봤죠. 와이프분이나 자식들 한약은 안 지으세요? 하고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똑똑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설핏 웃으면서 저 아직 미혼입니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얼굴에서 진짜 밝은 웃음이 티가 났을지도 몰라요.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거든요. 그 뒤로 제가 진짜 홀라당 넘어가서 머릿속에 이 남자는 미혼이다 미혼이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 그분은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셨고 저녁에는 같이 달리기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게 시원하고 기분 좋다고 하시더니 제가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하자마자 자전거를 두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랑 속도를 맞춰서 같이 달려주시는데 진짜 20대에도 못 느껴본 설렘과 몽글거림이 가슴속에 콕 박혀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뜨뜨미지근하게 지내니까 저도 이 남자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은근히 무슨 일을 하시길래 낮에도 침을 맞으러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재무관리사라고 하더라고요. 재무관리사라고 하면 주식이나 투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직업까지도 너무 멋있는 거죠. 제가 멋있다고 하니까 한의사가 더 멋있는 직업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라고 말을 해주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었는지 막 그때 기억이 나면서 제 가치를 알아준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전 남편이 이런 마인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혼을 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숨길 것도 아니니 이혼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몇 년 전에 했고 미련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덧붙이니 저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래요. 기혼일까봐 조마조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싶어서 왜 기혼일까봐 조마조마해요? 하니 저에게 다이렉트로 숨기지 않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의사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고백도 어쩜 남자답게 그렇게 멋있게 하는지 저 정말 한눈에 뿅 가버렸잖아요. 그 뒤로 우리는 매일같이 달리고 숨을 고르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어느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이야기들요. 그분은 자기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해서 골칫덩어리를 맞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들었죠. 재무관리사라면 똑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겸손을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미혼이라고 했습니다. 저야 이미 환자 차트를 보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멋있고 잘났는데 왜 미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을 진하게 바라보면서 저를 만나기 위해 아직 미혼이었던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귀면 서로의 집도 오가고 집에서 데이트하면서 같이 밤도 새우고 하는 맛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멀끔하게 생겼지만 집안이 개판이면 실망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재혼 각을 재다 보니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단 말이죠. 전 남편은 항상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두는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런 성향까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는 부담스러워서 집에 초대를 안 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집에 저를 초대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집에 초대를 하지 않냐고 하니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생각해보니 재무관리사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대신해주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해 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서 보통 데이트를 하고 같이 지내고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게 보통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한 5번 이야기를 하면 그중에 한 번 정도만 자고 가는 거예요.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둔 거 아닌가 했는데 고객관리 차원에서 집에서 근무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주식이 해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열리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대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 40을 훌쩍 넘기고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지만 거의 선짜리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조건만 보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남자친구와는 SNS에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가고 TV에 나오는 맛집 여행기를 보면서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데이트 명소라는 여의도 벚꽃놀이도 처음으로 가봤고요. 양평 두물머리에 핫도그가 유명한 거 아시나요? 거기서 핫도그를 먹으며 노을 지는 강을 딱 둘러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면도에서 칼국수를 먹으며 밤바다 구경하면서 맥주도 한 캔 하고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지속되니까
어느 날부터는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날이면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사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마음은 깊어지는데 이상하게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만 프로포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조금 당황해하는 듯 하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저에게 시간을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대로 정확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정리할 게 조금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달이 흘러도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무슨 일이길래 기다려달라는 말 이후에 아무런 말이 없냐고요. 혹시라도 제가 싫어진 건 아닌지 그런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은 예비 신랑네 부모님께서 좀 힘들게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의문이었죠. 제가 한의사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드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매달 80만 원씩 드리고 있대요. 그거야 뭐 둘이 벌어서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금액 아닌가 싶었고 또 예비신랑 직업이 재무관리사인데 월 80만 원이 부담되어서 저와의 결혼을 미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니다. 결혼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한숨을 쉬면서 할 이야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할지 걱정도 좀 되고 그래서 솔직히 다 털어놔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었다고 하면서 머뭇대는데 자기가 사실은 허울 좋은 재무관리사지 사실은 보험팔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저 완전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물론 보험 설계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재무관리사랑 보험 설계사는 완전히 다른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작정하고 속인 게 아니냐고 했더니 요즘은 보험팔이도 뭐 재테크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재무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제대로 쓰여서 눈 가리고 아웅한 셈이죠. 보험을 파느라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80만 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집만 해도 둘이 살기 어렵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예비 신랑의 집을 정리하고 시댁 살림에 보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비 신랑에게도 제 생각을 이야기하니 쉽지 않은 일이라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일단 넘어가고 시댁부터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부모님 사는 집이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진짜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었습니다. 키키한 냄새는 물론이고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벽지를 보는 순간 여기서 밥이 넘어가겠나 싶었습니다. 외관도 정말 낡은 빌라이긴 했지만 집 안이 더 문제였어요. 정말 바퀴벌레가 득식을 할 것 같은 느낌 아시나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의 눈빛 또한 저를 보는데 약간 불편해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여자인데 저에게 끝까지 존대를 하시면서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팍팍 주셨어요. 제가 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니에요 아가씨 하면서 예비 며느리라는 칭호도 붙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편히 쉬라고 하는데 앉아있기도 뭐한 장판에 쭈그리고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비 신랑만 쓱 부르더니 방음도 안 되는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슬쩍 집중해서 엿들어 보니 저 아가씨한테 말은 다 했냐? 다 알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예비 신랑에게 물어보니 그냥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거라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한의사라 너무 기운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나 싶었죠. 예비신랑도 저한테 자기는 너무 볼품없는데 제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거라고 했거든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는 예비신랑이 정말 싹싹하게 예의 바르게 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제 재혼을 엄청 기다려왔다고 했었잖아요. 저에게 선자리도 막 들이미시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예비신랑이 저에 비해 너무 볼품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저한테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냐고 해서 한참을 싸우다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우리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슬슬 저도 제가 보는 눈이 영 바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양가 부모님을 각자 만나고 소개도 했으니 상견례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 신랑이 자꾸 날짜를 미루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예비 시부모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기약 없이 미루는 거예요. 인사까지 다 드린 마당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저도 점점 예비 신랑과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도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면서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웃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정작 저는 예비 신랑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속으로 완전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서로의 생활 습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 남편과의 한 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2번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꾸 저한테 숨기려고만 하니까 도대체 집안 꼬락서니가 어떻길래 방문을 못하게 하나 싶었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제 환자 진료 차트에 나와 있는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불시에 방문했는데 설마 집 앞에서 내쫓진 않겠지 싶어서 말이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그때까지 생각도 못했네요. 정보에 써져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다짜고짜 벨을 눌렀습니다. 평소에 예비 신랑이 보험을 계약할 일이 없으면 집에 있다는 걸 미리 듣고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낸 거죠. 불시에 딱 찾아가서 벨을 눌렀는데 누구세요?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젊은 남자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죠. 설마 진료 차트에 있는 주소까지 속인 건가 싶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저를 대할 수 있는 건가 순간 만감이 교차했어요. 혹시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끽해봐야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한테 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김진성 씨 집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니 저한테 맞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다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김진성 씨는요? 하고 예비 신랑을 찾았습니다. 조카랑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아빠 손님 왔는데 이리 와봐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리에 진짜 망치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존재한다니. 저한테 분명히 미혼이라고 했고 그동안 아들의 존재나 결혼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집을 바라보는데 사각 팬티 바람으로 누군데? 하고 나오는 남자가 제 예비 신랑인 거예요. 눈을 여러 번 비비고 봐도 제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예비 신랑도 놀라고 아빠라고 부른 남자애는 뭐야? 하고 보고 있고 예비 신랑이 야, 문 닫아 하고 소리를 치는데 제가 발로 문을 턱 막았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으려던 예비 신랑의 아들이 놀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문을 못 닫게 막고는 그 앞에서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쎄 웬 여자가 집에서 슬쩍 나오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꼴을 보고 저는 확신이 들었죠. 부인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애는 모르겠다고 아빠 손님인 것 같은데 그러고 있고요. 저는 성격이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 꼴을 보는 순간 결혼이고 나발이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집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웬 여자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니 사정을 알고 있는 예비 신랑만 혼비백산이 되고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와 아들인 남자는 저를 미친년 보듯 보더군요. 그날을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진짜 열이 받네요. 아무튼 다짜고짜 들어가서 이야기들 좀 하시죠 하니까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예비 신랑, 아니 그 미친놈만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남자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거든요. 물론 와이프가 있다는 이야기도 다 큰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혹시 저랑 결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요? 그러니까 아들도 와이프도 전부 기겁을 하면서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미친 거야? 전현이 미친 거야? 네가 미친 거야? 난리가 나더라고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지는데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끝을 내더라도 저를 속인 저놈이 벌은 받고 끝나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한테는 미혼이라고 했거든요. 저랑 여행도 잘 다니고 저희 집에서 자주 밤을 새웠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저 미친 인간네 부모님까지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거기서도 저에게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이프라는 사람은 분노에 벌벌 떨고 아들이라는 사람은 경멸의 눈초리로 저와 예비 신랑을 쳐다보더군요. 저도 진짜 그 자리에서 정신력으로 버텼지 아니었으면 기절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제야 이야기를 와이프가 풀어두는데 알고 보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군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사실혼에 애까지 두고 사냐고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조금 이국적으로 생긴 것 같길래 어디 나라에서 왔냐고 물으니 프랑스 혼혈이라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는 혼인신고 같은 거 안 하고 사실혼을 다 인정한대요.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프랑스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첫눈에 반한 여자를 보쌈하듯 데리고 온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 뱃속에 이미 새 생명을 잉태해버려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정이 프랑스라서 아들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바람을 피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도 자기가 프랑스 혼혈이라서 싫어했다면서 자기가 다다음 주에 프랑스로 잠시 또 떠나 있는데 그동안 일을 진행하려고 한 것 같대요. 저한테 측은한 얼굴을 하며 똥 밟으셨네요 하는데 이 여자도 평범한 여자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예비 신랑 보면서 미친 거 아니냐고 화를 씩씩 내지 와이프는 저보고 똥 밟은 거라고 하지. 가운데서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말했죠. 야, 너도 뚫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이게 다 어떤 상황인지. 도대체 나랑 뭘 어쩌려고 그런 건지 말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제야 세 명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우물쭈물 입을 열더군요.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자기도 이렇게 아등바등 돈 버는 거에 눈돌아 사는 게 힘들었대요. 이 현실이 너무 싫고 지겨워서 조강지쳐버리고 저랑 결혼을 해버릴 생각으로 일을 꾸몄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본인 사는 게 척박해서 한의사인 저를 만나 팔자를 피고 싶었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이 지 와이프한테 오히려 소리를 막 지르더군요. 야, 내가 보험 팔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네 비행기 값 대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그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싶고 비싼 옷 사입고 싶거든? 그것도 못 벌면서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한국에 데려온 네가 더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바람을 피우고도 이렇게 당당해 네가?
갑자기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남아있는 수상쩍음을 풀어보고자 여기까지 찾아온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조상님이 도와서 제가 이 사기꾼에게 더 넘어가지 않고 일을 멈출 수 있게 된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집에 찾아가지 않고 덜컥 혼인신고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부부싸움하는 걸 한참 동안 어이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이만 갑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점점 열이 뻗치고 이대로는 가만히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집안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설거지통에 물을 가득 받아서 그 부부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부부싸움하다가 물벼락을 맞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진짜 두 눈을 찌르고 싶더군요. 야, 이 사기꾼 같은 년놈들아.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다. 당신 혼인빙자 사기꾼으로 소송 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네 부모한테도 똑바로 전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나한테 속인 거 다 말했냐? 솔직하게 말했냐? 뭐 그딴 이야기 한 거지?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눈알만 굴리더군요. 내 눈앞에 두 번 다시는 띄지 마라. 너 내가 아주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아니, 누가 누구 보고 소송이래? 너도 상간녀야, 상간녀. 그래, 상간녀 소송 걸고 싶으면 한번 걸고 넘어져봐. 저 인간이 나한테 미혼인 척한 거, 나 속인 거 아주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우리 나눈 대화부터 전화통화, 우리 병원에 방문해서 미혼이라고 한 것까지 전부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소송비는 될 수 있고. 제가 열받아서 막 우다다 쏟아내니까 둘 다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에 침 한 번 뱉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을 혼인빙자 사기로 소송을 걸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경찰의 말 때문이었죠. 저는 정말 똥 밟은 셈 치고 그 인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동도 헬스를 다니기 시작했고 공원 근처 그 인간과 갔던 곳은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달 반쯤 뒤에 그 인간이 저희 한의원으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마누라랑 싸우고 완전히 갈라졌다고 프랑스로 가버렸다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미친년도 아니고 그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싫죠. 그래서 꺼지라고 악다구니를 쓰니까 저한테 계속 잘못했대요.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탕약기에서 우리고 있던 한약재 찌꺼기를 그 인간에게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치는 그 인간에게 네 악취보다는 향기롭다고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죠. 그 뒤로 두 번 더 찾아왔을 때는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해서 쫓아냈고요. 지금은 경찰이 무서워서인지 다른 여자를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잠잠합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함도 있고 집도 알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의원도 다른 동네로 이사가고 집도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미친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속이는 놈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사람 만날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이쯤에서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